이번 시간에 우리 고급 회계에서 연결재무제표 하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중에서 이제 기준서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실무적인 내용, 우리 이제 미시라든지 수혜금 상계라든지 이런 내용 보고 오늘은 기준서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 기본 개념 하나 알고 가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란 이제 우리 고급회계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중급회계, 중급회계까지는 이제 하나의 엔티티를 다룬 겁니다. 하나의 엔티티를 다룬 거고, 이제, 고급회계에서부터는 이제 여러 멀티 엔티티를 다루는데, 연결회계는 이제, 지분 관계에 있는 사업결합으로 인해서 지배종속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지배종속 관련된 회사를 하나로 보겠다 하면서 니네들은 재무제표 합쳐라. 합치는데 둘 간에 이제 거래가 있을 거잖아요. 거래는 제거하고 공시하라.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연결회계는 이제 법적 실체보다 경제 실체, 사업결합에 인해서 이제 경제적 실체가 이제 형성된 거죠. 경제적 실체를 대상으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회계 정보를 합쳐서 제공하는데 둘 간의 내부 거래는 제거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실체 간의 내부 거래를 제거해서 산출한다. 이게 큰 내부 연결회계입니다. 연결회계의 이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이제 지배회사, 지배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연결회계 기준서, 연결재무제표 기준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가장 많은 할애를 하는 게 지배력. 지배력 어딨나? 지배력이 빠졌네. 실체를 지배하는 능력, 이거 지배력입니다. 지배력. 그래서 사업결합에서는 지배력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결합에서는 사업에 대한 정의를 주로 하죠. 사업에 대한 정의를 주로 하고, 지배력이라는 거는 우리 연결재무제표 오늘 하는 데서 정의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결합은 이제 취득자가 있고, 사업이 있고, 취득자가 사업을 지배하는 거죠. 여기 이제 사업결합입니다. 그래서 지배력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배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배력이 있는 회사,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내부 거래는 이렇게 이제 거래가 실체 간의 내부 거래를 내부 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내부 거래를 크게 이제 지배회사가 있고, 많은 종속회사가 있어요. 여기 종속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배회사가 이제 종속회사한테 이제 매출 이런 거래를 보통 이제 하향 거래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종속회사가 이제 지배회사한테 매출 일으킨 걸 주로 이제 상향 거래. 그래서 표현하고, 이렇게 종속과 종속 간의 거래를 보통 이제 수평 거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거래는 이제 지배 종속 간의 거래도 있지만 종속 간의 거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실체 간의 거래죠. 이게 연결 실체 간의 거래. 연결회계 이론도 이제 하나 이제 알려드리면, 지금 IFRS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결회계 이론은 연결실체 이론입니다. 연결실체 이론은 지배하고 비지배가 같이 연결실체를 지배한다는 개념입니다. 같이 경영한다. 지배하고 비지배가 같이 종속회사를 경영한다. 비지배도 주주로서의 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지배도 같이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종속회사가 이제 자본 잠식 같은 마이너스의 자본이 나왔을 때도 부의 비지배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비지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지배기업 이론은 지배하는 회사만 주주로 판단하고 있고, 비지배주주는 이제 우리가 부채로 봅니다. 부채. 나중에 종속회사 청산할 때 갚아야 되는 그런 항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채 한 항목으로 보고 부지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례연결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분만큼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자산 부채를 100% 인식하고 100% 인식하는 똑같이 인식하는데, 얘는 자기 지분만큼만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를 100% 인식하는 안에 차이에서 비례연결과 연결실제 지배기업 이런 차이가 나는 거고, 비지배 지분을 자본을 보느냐 부채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둘 간의 차이가 또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신을 제거하는데, 미신을 제거할 때 우리가 연결실체에서는 100% 다 제거하고, 지배기업에서는 지배지분만을 제거하는 겁니다. 100% 제거한 다음에 지배랑 비지배를 쪼개는 거예요. 지배 부분하고 비지배로 쪼개는 겁니다. 이제 기준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기준서가 다 구성이 챕터가 거의 똑같은데, 첫 번째는 적용 범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적용 범위. 그래서 첫 번째는 연결 범위,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예외. 면제라는 표현을 썼죠. 면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면제. 그래서 이제 모두 충족하면 면제입니다. 모두. 첫 번째는 지배기업이 그 자체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그러니까 100% 소유하는 거죠. 지배기업 그 자체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 종속기업이거나, 이거를 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알리는 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는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배기업이라는 게 이제 이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 최상위가 따로 있는 거죠. 최상위가 있을 때 여기 이제 100% 있는 거죠. 그래서 종속기업이 있으니까 굳이 얘를 다 어차피 연결하니까 얘가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는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채무상품, 지분상품이 공개시간 거래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이제 상장 회사들은 다 이제 IFRS 적용받기 때문에 다 면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상장회사 아닌 경우, 공개시간 않는 데들은 이제 요런 경우는 이제 면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 나와 다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는 이제 마찬가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배기업의, 최상위 기업이나 중간기업이 공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이 기준에 따라 종속기업, 연결한 종속기업을 공정한 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을 반영한 경우. 이게 이제 당기손익을 반영한 경우, 투자기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나오는데, 굳이 연결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비상장, 흔히 이제 비상장 회사들, 비상장 하면서 최상위가 있는 경우, 자기가 중간집 회사인 경우는 이제 연결재무제표를, 면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상장이면서, 우리가 중간집의 회사인 경우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외관법이라는 그쪽에 보면 또 대부분 회사들은 또 작성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제가, 그러니까 중간집의 회사가 해당되는 거예요. 크게. 일본 카테고리가 중간집의 회사들한테 면제가 되는 거지, 최상위한테는 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중요한 게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이 기준세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 이건 좀 실제 실무에서도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펀드라든지 이런 경우 투자기업이죠. 투자기업. 최상위가 투자기업인 거예요. 최상위가 투자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실제로 이제 종속회사를 상품처럼 대하는 거죠. 상품. 어떻게 보면 상품처럼 대하는 거죠. 이게 계속 내가 경영할 의지보다도 어느 정도 잘 키워서 다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종속기업들의 자산부채보다도 어차피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정가치가 더 중요한 겁니다. 공정가치. 그래서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측정해서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되는 회사라면 굳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종종 실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상위 회사가 투자기업이고 그 밑에 회사들 여러 개 있으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지배력 보겠습니다. 지배력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배력. 숫자 말씀드렸지만 지배력은 우리 사업결합에서 정의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 쪽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배력. 지배력은 우리가 기업에 관여하는 성격 관계 피투자를 지배하는지 평가요. 자신 기업을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6번 문장이 중요한 건데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을 되게 이제 추상적으로 썼습니다. 추상적으로 썼는데 다시 한번은 보시면 7번 문장 보시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만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데 첫 번째는 힘이 있습니다. 힘. 피투자에 대한 힘이 있다. 그러니까 지배력이라는 개념 할 때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야 당연히 지배하죠. 지배. 그 다음에 피투자에 관여함에 따라 관여를 하는 거죠. 이 힘이 있으면 이제 관여할 수 있는 거죠.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 변동이익 노출 권리.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가 있고 종속이 있으면 이 회사가 이제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손실이 일어나면 다 이 지배사 떠안는 개념입니다. 지분율만큼 다 떠안기 때문에 변동이익에 노출된 거예요. 이렇게 좀 보시면 노출은 약간 그런 게 나쁜 손실에 대한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이 권리는 뭐냐면 배당입니다. 배당. 이익이 나면 다 현금으로 다 땡겨갈 수 있죠. 그래서 변동이익에 대해서 손실위험과 우리가 이제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있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예전에 흔히 받았던 배당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과 손실 같은 거 났을 때, 이 회사에 손실이 났을 때 다 떠안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 책임인 거죠. 무한대 책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익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피투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 이 힘을, 이런 거에, 변동이익 노출 권리에 사용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요거는 힘을 말 그대로 이제 보유한다는 의미예요. 힘에 대한 힘이 있다는 거는 보유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보유한 힘을 행사를 하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와 행사는 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분율을 99% 갖고 있어도 법으로 99% 중에 98%는 인정 안 해요. 이런 법이 있으면 이 회사는 실제로 1%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법 같은 약정으로 인해서 이런 능력 같은 거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다고 해도 다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 요걸 같이 이제 맞물린 겁니다. 능력이 있는 힘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능력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요게 더 중요하죠. 실제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요게 왜 있냐면 대리인 때문에 있는 겁니다. 대리인.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실제로 지배 회사가 있고 종속 회사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대리인을 두는 거예요. 대리인. 이렇게 대리인을 줘서 이 사람이 이 종속회사 이 대리인이 종속회사에 대한 의사결정 다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해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대리인은 뭡니까? 대리인은 이제 우리가 중개상이잖아요. 중개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수료, 중개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은 일정 수수료를 지배하는 회사한테 먹는 거고 의사결정만 대신 해주는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대해주는 거죠. 이쪽한테 서비스를 대해주는 거예요. 의사결정 서비스를.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리인은 종속회사가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배당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배당을 이렇게 가져가겠죠. 변동이익에 노출되는 권리는 실제로 지배회사만 있는 거고 의사결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의미는 대리인을 구분하려고 대리인은 지배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대리인은 지배자가 아닙니다를 구분해 주려고 있는 겁니다. 요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는 다 이렇게 이제 변동이익이 다 노출됐죠. 변동이익이 손실에 다 노출된 거고 요 문구는 우리가 대리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문구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능력은 따로 이제 우리 약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보유하는 지분율 갖고만은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약간 실질 개념도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개념이 이제 우리 IFRS 기준서가 이런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있었는데 이제 투박하고 약간 구체적으로 좀 되어 있었는데 이제 IFRS가 이제 이런 문구를 만들면서 상당히 이제 추상적이고 문구로 이제 포괄하는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배력은 이제 어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지배력과 이제 우리가 지배력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연결은 하나에서만 하는 거예요. 어떤 종속회사면 그러니까 연결은 하나만 하는 거지. 여러 군데 무슨 말이냐면 지분법은 유의적인 영역이잖아요. 유의적인 영역. 얘는 유의적인 영역요. 지분법은 A도 얘에 대해서 지분법 할 수 있고 B도 얘에 대해서 지분법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결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얘의 상위회사는 하나다. 직상이 하나입니다. 이게 연결의 개념입니다. 왜냐면 100%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연결시체 이름 보듯이 이 회사의 자산부채 100%다 연결하는 거예요. 거는 하나만 되는 겁니다. 양쪽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문단에 보시면 둘 이상의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경우, 함께 행동하는 거죠. 함께 행동하는 경우 그들은 피의 투자자를 집합적으로 지배한다. 집합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둘이니까. 그런 경우는 어떠한 투자도 다른 투자자 협력 없이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없으면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지배하지 못한다. 개별적으로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지배력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각각의 투자라는 지배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약정. 기준서가 따로 있습니다. 공동약정으로 빼는 겁니다. 공동약정. 반반 똑같이 있으면 공동약정. 그 다음에 지분율이 유의적인 영향을 갖고 있으면 관계기업 투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배력 있는 사람은 하나다. 그 다음에 힘을 보겠다. 힘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주식회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엔티티 때문에 회사 차익계상 지분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지분을 우리가 갖고 있냐. 그리고 힘을 갖고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50% 초과해야겠죠. 초과. 요게 이제 기본 컨셉입니다. 물론 당연히 예외도 있고. 그래서 힘은 이제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중요한 게 현존 권리죠. 그러니까 보유예요, 보유. 요 단어가 보유. 보유의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겁니다.
현존 권리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거예요. 약간 이제 중복되는 의미인데,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때 힘이 있는 겁니다, 힘.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 그러니까 힘, 이제 보유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행사하고는 다른 거다. 행사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행사하기 전일자라도 힘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어권이 있어요, 방어권.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방어권하고 이제 지배력은 다른 거니까, 지배력은 이제 지시하고 있는 거고, 지배력은 이제 지시를 할 수 있는 거고, 방어권 같은 거는 이사회 같은 거에서 이제 반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권은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비토권 이런 거. 그래서 방어권을 보유하는 투자는 투자자에 대한 힘이 없고, 그래서 이제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행사를 그러니까 어떤 지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지시. 방어권만 있는 회사는 방어권 갖고는 택도 없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방어권하고 이제 그 행사 우리가 이제 그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거고 다른 겁니다. 그 다음 이익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좀 표현이 좀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써서 그런데 이익은 못 챙기면 피투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말은 이제 되게 추상적으로 썼는데 종속회사니까 종속회사가 이익 날 때도 있고 손실 날 때도 있고 그 얘기인 거예요. 투자자의 이익은 양의 금액이거나 부의 금액이나 둘 모두 해당할 수 있다. 일반적인 얘기를 쓴 겁니다. 표현을 좀 어렵게 써요. 그다음에 힘과 이익의 연관.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투자자가 우리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는 거죠, 힘. 그 다음에 피투자자의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관여를 하죠. 종속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한 거라든지,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사업을 더 추가하거나, 그래서 이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관여를 하게 되고, 당연히 그 관여한 만큼 또 노출되죠. 그래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죠. 그런데 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 흔히. 배당으로 다 땡겨가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익 금액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피투자를 지배한다. 보통은 이제 배당으로 많이 땡겨가고, 또 다른 거 땡겨가는 경우는 이제 내부거래를 통해서 땡겨갑니다, 내부거래. 내부거래를 통해서도 이제 이익을 많이 땡겨가요. 보이지 않는 거죠. 요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배당은 뭐 세금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고, 내부거래는 티는 잘 안 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대리인 투자자가 자신에게 위임된 의사결정 행사하는 경우는 피투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문구가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인은 우리가 이제 일정 수익만 받는 거예요. 지배사업도 일정 수익만 받는 거지, 종속회사가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익이 날 때도 손실을 났을 때일 때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 이 친구들은. 한도가 있는 거야, 한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리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서 보이기에는 지배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리스크에 노출됐는지 여부를 보시면 리스크에 노출 거의 없죠. 이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배하는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할 때 그 대리인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실무에서는 A가 있고, 대리인이 있고, 이제 B가 있으면, 이렇게 쓰면, 얘가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IFRS 기준서 연결재무제표에서 여러분들의 수험생 입장에서는 실제로 뭐, 계산 문제 같은 게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실제 실무에 나가다 보면, 계산 문제는 두 번째고, 연결범위 확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뭐 다양하게 지배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어서 연결 범위를 확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경우,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경우가 있고, 어렵습니다. 이렇게는 뭐 바로 하면 뭐 바로 이제 우리가 지적 나가지죠. 금감원 데서 이제 감리 나오고, 어떻게 심하게 보면 또 분식했다고 보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되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바로 감사보고서의 연결 범위라는 게 이제 탁 표현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숫자야 뭐 뒤에 이제 나중에 방어하면 되는데 얘는 뭐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다음 회계처리 규정 보겠습니다. 회계처리 규정은 이제 기준서상에 실제 본문에는 몇 줄 안 나옵니다. 지금 적어진 게 거의 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다음에 실무지침하고 뭐 적용지침 그쪽에서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있는 거에서 이제 연결 고급 회계책 보면 연결회계 쪽 관련된 책들에서 뭐 투자자본 한계부터 미실현 방법 뭐 이런 것 내부로 한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기준서상에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면 이제 재고자산 쪽, 우리가 재고자산에서도 이제 기준서에는 이제 평균법, 뭐 선의선수법, 소매정원법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의만 의미되어 있지 이걸 어떻게 하라 하부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연결도 마찬가지예요.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용어만 있고, 그다음에 최초 사업결합에 대한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연결할 때는 내부거래 제거하라. 이때는 내부거래 제거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결 제외, 지배력 상실할 때, 표현은 이제 지배력 상실이죠, 정확한 건. 지배력 상실할 때는 자산부채를 제거하세요.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멘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를 적용하라는 거는 우리 재고자산의 그 평균법, 선의선법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시중에 있는 책을 보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회계처리 규정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있으니까 다양한 종속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거래, 그러니까 비슷한 거래,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체, 그러니까 A가 최상이고 B, C가 있으면 마치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에도 보면 비슷한 거는 비슷하게 회계 처리하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묶어서 처리하듯이 요거를 기준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맞추지 않으면 회계 처리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제 A라는 회사가 만약에 B를 했다 그러면 인수했다 그러면 이 회사와 이 회사의 회계 처리가 뭐가 다른지 갭 차이를 먼저 분석하고 갭을 통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갭을 일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것도 나중에 뭐 별거 아닌데, 우리가 회계 정책을 일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감리나 이런 걸 할 때 뭐 바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처리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기 쉬운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종속기업의 그 재무제표를 지배기업하고 비슷한 정책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절차는 이제 갭 일치, 갭 동일 적용. 이게 하나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우리가 연결하라는 거고, 지배력 상실할 때 중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우리가 손익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손익은 획득한 날부터 상실하는 날까지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획득하기 전에 손익은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상실한 이후에 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획득한 기간, 연결한 기간 동안에만 우리가 손익을 갖고 오는 거고, 이때만 내부거래 제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결합할 때, AB가 이제 사업결합할 때 둘 간에 이제 거래가 있으면 정산하는 거예요, 정산. 내부 거래가 계속 그 뒤에 있기 때문에 한번 사업결합할 때 끊고 우리가 내부 거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빚집의 지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빚집의 지분은 이제 연결 시차이기 때문에 자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본으로 별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을 연결재무제표 보시면 이제 자본이 있는데, 지배 자본과 비지배 자본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제 지배기업은 이제 소유주 지분, 보통 소유주 지분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별도로 표시합니다. 비지배 지분 별도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지배기업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지배하고 비지배 간에 이제 그 주주 간에 거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배주주하고 비지배주주하고 주식을 사고 팔겠죠.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지분을 더 높이고 싶으면 매입을 할 거고, 지배회사가 이제 나 주식 너무 많은 것 같아, 지분 좀 하락시키고 싶어, 그럼 매입을 할 거고, 뭐 이렇게 이제 둘 간에 거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익 나오겠죠. 왜냐면 더 싸게 팔거나 뭐 비싸게 하거나 뭐 그래서 차익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자본거래로 보는 겁니다. 자본거래로 봐서 손익에 인식하지 않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분이 변동하더라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배를 상쇄하지 않으면 자본거래로 봐서 우리가 손익에 인식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요 자본거래 인식한다는 거는 그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